갑작스럽게 고무줄 늘어나듯 확진자가 한두 명에서 몇십 명으로 뛴다. 참 조작의 달인들이다.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명백한 불법이고 협박이고 공갈이다. 종로구청 여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속과 이름을 밝히라고 하고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이것은 정광훈 목사의 추종 세력인 순국 결사대 대원들이 이곳에서 열린 8.15 집회 이후 단체 카톡방에 남긴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수개월간 나눈 대화 속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실체적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신화 직격이 단독으로 입수한 순국결사대 카톡방을 통해 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실을 밝혀봅니다. 광화문 집회 하기 전까지는 한 말 듣다가 딱 광화문 집회 한 다음에 그냥 때려잡가지고 사랑제일교회에서 막 몇 명이 나왔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걸렸던 병도 낫는다고요. 8월 13일 날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내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정광 모습 차려라고 하는 얘기 들었죠. 그럼 냄새가 나더니만 그 이후로 팍 늘어버린 거야 이제. 지난 20일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를 위해 방역당국이 교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 시각 순국결사대의 단체 채팅방. 사랑제일교회 앞에 기자들이 이렇게 때로 몰려와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경찰 차량이랑 경찰들, 취재 기자들 많이 와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심각하다는 대화와 동영상이 오간 후 실제로 순국결사대원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뭐 11시 한 20분 됐나? 경찰들이 지금 오고 있네요. 경찰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경찰들 들어가고 있네 이것들. 우리 결사대원님들. 결국 이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는 불발됐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오니까 지금 요 가게에서 불과 한 20m 정도 앞에 여기 동사무소 끝에 지금 이렇게 경찰 막을 치고 제가 삥 돌아서 한번 들어갈 곳을 찾아봤는데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현재 압수수색 중이라고 그러네요. 우리 결사대원 중에 우리 입자님 계시고 지금 여기 떠 있고. 조직적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막는 순국결사대. 이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 (8.15) 집회를 앞두고 이들이 나눈 대화는 충격적입니다. 절대 보건소는 가지 말고 이번에도 몰래 빠져나와 집회에 참석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순국결사대. 집회 현장에서 비슷한 복장을 하고 무리를 지어 활동합니다. 이선자 문재인을 죽이자. 가짜 인권 변호사 문재인을 탄핵하라. 검정색 조끼, 머리에 띠를 두른 이들이 바로 순국결사대입니다. 저희들 8월 15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순국결사대 우리 동지분들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지난해 겨울 시사직격은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순국결사대의 활동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경찰서로부터 또는 파출소로부터 그러한 전화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께서도
고입장이 없는 이상 여러분들이 발주소나 경찰서로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국결사대는 지난해 9월 신문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모집됐습니다. 저와 함께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경호원들의 실탄을 받아서 순교하실 분들, 그 목숨을 내놓으실 분들, 밖에는 3중대가 하고 그다음에 4중대는 요 출입구에 그 나오잖아요. 나오면 거기 2명. 한 중대에 40명에서 최대 60명까지 부대장이라 불리는 사람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군사권이 다 써가지고 다 길치는 사람이야. 이들은 확신에 차 있었고 각오는 비장했습니다. 순국 결사대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결사대원 중엔요, 대전에 계신 분이고 세종에 계신 분인데 거기서 아예 이제 교회를 일로 옮겼어. 또 나처럼 본교에 있다가 우리 사랑지역에 나온 분 계시고, 걔네들은 지금 한 명이라도 잡아내려고 확진자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우리 저 중대원들한테 다 보내기를, 만약에 격리되면 안 되니까 전화번호 바꾼다래요. 보건소 가대 사랑제일교회라도 광화문 나갔다 오지 말아라. 순국 결사대원 상당수가 다닌다는 사랑제일교회. 지난 겨울 시사직격은 사랑제일교회 소모임을 잠입 취재했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예배당을 겸한 방과 같은 공간이 여럿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나 집회 참석 등을 위해 상경한 사람들에게 최근까지 교회는 잠자리를 제공해왔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수가 있어요. 나도 거기 우리 저 대원 때문에 하루 가서 잤는데 방에 한 10명씩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매트리스 있고 다 각각 있지. 씻는 거는 공중 씻고. 그렇지, 방이지 완전히 뭐. 그러니까 이제 소모임 하는 방이잖아요. 오랫동안 사랑제일교회를 잠입 취재해온 평화나무. 할 수 있다라고 본인. 사랑제일교회를 일반 개신교회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와의 코로나 확진자를 이렇게 추적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사랑제일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교인들도 이렇게 수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 교인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봅니다. 교회 집회 방식 역시 방역 수칙이 지켜지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렸던 집회를 살펴봤을 때 식사도 제공했고요. 식사 제공하면서 이제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마스크가 답답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서 뭐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모습도 이렇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을 크게 부르고 아멘을 외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부흥식 집회. 교회 식당에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소모임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종교를 취재해온 변상옥 대기자. 한국 개신교가 갖고 있는 교회 문화가 사태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감염병의 확산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고위험군입니다. 예. 뭐 신천지하고 흔히 비교를 하는데, 신천지는 시스템상으로는 신천지 맨 위에 총회장이 있고 그 밑에 총무가 있고 그 밑에 24개 장관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 그 밑에 지방자치 조직이 있고, 이게 하나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명령체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지도부만 어떻게든 협력을 해준다면 그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풀리는 거죠. 개신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누구는 협조하고 누구는 협조 안 하고가 다 개별 교회에 딸린 거니까. 그래서 좀 위험하죠. 신천지보다 사랑제일교회가 훨씬 더 방역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십니다. 네, 그거는 뭐 시스템과 모이는 사람들의 성격상 사랑제일교회가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해석 편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그러면 누가 봐도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순교의 길을 간다. 하나님이 잠깐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겪게 한다. 다 이런 거죠. 실제로 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탄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맹목적이고 추종적인 믿음,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고 방역도 방해하는 것도 역시 종교 중독 상태에서의 현행법이나 국가 권력의 지침 같은 것들이 안 먹힙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지역 그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니까 쫓아가면 되는데 이거는 쫓아갈 길이 없다. 결국 방법은 버스를 빨리 찾는 것밖에 없다. 지난 6월 22일 우리가 내 신천도 가지고 당신네들이 가지고 사랑제일교회에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의혹들이 모여있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철거를 하러 온 집행관을 온몸으로 막아선 교인들. 그들 중엔 순국 결사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대 들어온다 그럴 때 우리 결사대 다 가서 다 막았지. 용역들이 꽉 차가지고 전혀 막 발만 동동 굴르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석유통, 휘발유통 가지고 갔어 내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 장위 10구역은 주민들 대부분이 이주를 마치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가 500억이 넘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해 사업은 멈춰 있습니다. 결국 재개발조합이 명도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승소해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교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도 교회 철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재개발조합에서 명도 소송 제기를 했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명도 집행을 이제 앞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랑제일교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행사를 다 소화하면서 어떠한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그러한 교인들과 지지자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좀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행태를 좀 보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사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식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제가 많이 하지만 교회는 보란 듯이 골목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방명록을 쓰고 거리두기를 지켰다고 했지만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선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8월 3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 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검사 받으라고 그때 봤어요. 9일날 봤었기 때문에 9일날 교회 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명령이 나왔고 받으라고 나왔는데 나는 출입자 명단 안 썼기 늦게 가서 안 썼기 때문에 그게 안 나왔어요. 지금도 이들의 대화에선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걱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자유만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와도 맞지 않습니다. 기자님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규정하시죠? 예, 그렇죠. 예. 사랑제일교회는 어떻게 규정하시나요? 그 기본 목적은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가 제일 중심 가치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면 전광훈 목사는 뭐든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행보를 보였고 실제로 한국 기독교에서 전광훈 목사를 가장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유도 전광훈 목사가 도움만 된다면 까짓거 이단이든 이단 성향이 조금 있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데서 전광훈 목사를 가장 경계하고 싫어는 하죠. 사랑제일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치적 권력.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로 커 나가던 대한민국을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게 사랑제일교회의 기본적인 노선이 된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그 항일 운동이나 독립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종교적인 어떤 맹신적인 신앙과 정치투쟁이라고 하는 과열된 정치 이념이 막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는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광훈 목사가 굉장히 많은 교인들의 동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본인들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넘어선 그런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거의 10년에 이르는 진보 정권 하에서 보수가 너무 위축되니까 그걸 돌파해내려면은 우군을 찾아야 되는데 그 우군이 조직력도 뛰어나고 인원수도 많은 한국 보수 기독교단인 건 누가 봐도 뻔한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묶어냅니다. 보수 기독교와 보수 정치권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뉴라이트입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키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개신교 내부에선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때 이제 보수 기독교가 대거 정치적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정치 투쟁 일선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전광훈 목사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라고 하는 발언을 그때 하게 되는 거죠. 올 12월 달에 대선은 무조건 이명박이 가야 되니까 그냥 장로님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명박 안 찍을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교회에선 장로 출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 후 보수 기독교는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정치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보수 개신교회에는 없는 게 없어요. 대통령, 장관, 변호사, 검사 뭐든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국 개신교가 한계를 느꼈던 건 뭐냐면 대통령을 시켜보니까 대통령은 그래도 대통령이지 교회 책임자가 아니거든요. 어떤 정책을 쓰려고 그러면 개신교만 위해 줄 수 없거든. 그래서 그걸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독자 정당. 예, 문제는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당을 만들고 정당 활동하려면 손에 흙탕물이 묻어야 되는데 목사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체면이 말이 안 해. 그래서 마땅한 사람을 찾는데 그때 이미 그때 사랑실천당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조직을 해나가던 전광훈 목사가 있는 거죠. 전광훈 목사를 기독교 정당 창립과 선거운동의 행동대장으로 앞세웁니다. 그 뒤에는 사실 안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엔 다 있지만 가장 앞에는 전광훈 그렇죠. 목사를. 전광훈 목사가 첫 번째 기독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거에 뛰어들죠. 이제는 선거는 끝났습니다. 왜? 우리나라 실제 투표하는 기독교인이 700만 표, 700만 표. 몇 표요? 700만 표 중에서요. 둘 중에 하나, 기독교인들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이 당을 찍어도 350만 표만 되면 우리는 원내 교섭단체 갑니다. 21석 능가합니다. 보수 기독교의 지지를 받으며 등장한 전광훈 목사. 이후 그는 빠르게 정치 행보를 이어갑니다. 제가 지금 사회를 맡았는데요. 기독자유당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선언합니다. 자, 홍준표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문 대통령 하야 운동을 위한 범국민 투쟁본부도 만들었습니다. 아니 여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나하고 황교안 대통령하고 친하거든요. 신앙 때문에. 이 자리엔 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는 일부 보수 정치인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전 목사의 행보를 비판하는 대신 동참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위를 보고 이분은 나와 같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말씀 전하고 싶어서 여기 참석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을 여러분들께서 지켜오셨다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대한민국 다시 찾자는. 야당 지도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 농성을 시작한 첫날 정광훈 목사를 가장 먼저 찾아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할 일, 저희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광훈은 이렇게 거물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시국선언문 발표 후 수개월째 장애 집회를 주도해왔던 정광훈 목사. 그 후 전 목사의 행보는 더욱 과감해집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들을 동원해 선거구마다 지역장을 세우고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합니다. 목표는 4.15 총선이었습니다. 난 내년 4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해. 100억이 필요한데 최소한 5석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총선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던 정광훈 목사는 국민혁명 정치학교를 만듭니다. 이후에 제대로 하시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강연 후 총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1초 만에 상대의 마음을 땡길 거다. 나가면은 기존의 자유한국당의 표를 잠시간의 결과가 되니까 상당히 좀 갈등을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정광훈 목사까지 포함하는 보수 통합을 구상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나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 국민의 분노를 광장으로 끌어모은 것은 소중한 공로이고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나 통합의 열차에 함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김무성 전 의원 역시 미래통합당 출범을 앞두고 정광훈 목사에게 보수 통합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전 목사도 화답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최고의 대표되는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우리는 다 따라야 됩니다.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미래통합당 이원주 의원은 사법부를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구속을 할 만한 사안이냐 이게.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게 아주 어이가 없죠. 매주 주말마다 모든 국민이 다 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을 가지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이후 정광훈 목사는 혐의 관련 집회 시위 불참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집회 금지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까지는 집회는 제가 좀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8.15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도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And even today, he has tried to block me from coming here.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And he has 교회에다가. terrorized.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This afternoon, the members of the city hall came to our church.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And they saw me. 나는 열도 안 올라요. And I didn't even have a fever.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And I have no symptoms.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민주주의가 가자. 전현직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네, 이 김진태 요새 뭐 죽었냐 살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집회 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당 지도부는 참석을 막지 않았습니다. 당원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싶은 건 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책임론이 제기되자 정광훈 목사와 선을 그은 미래통합당. 아니 정광훈 목사가 이 방역의 준칙을 또 위반했으면은 정부는 정부나름대로 정광훈 목사를 그 기준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거지. 그게 정광훈 목사하고 통합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어? 나는 그런 유치한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미래통합당은 정광훈 목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함께 한 적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걸 굳이 엮으려고 애쓰시는 게 안쓰러워 보일 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거리두기에 나서자 정광훈 목사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을 신란했습니다. 도당하라는 것이 독재 파시즘으로 향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이중대는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극우 진영은 물론 보수 개신교의 상징이 된 정광훈 목사. 전 목사를 보수의 확성기로 키운 책임에서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보수 일간지는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정광훈 목사의 주장을 지면에 그대로 실어주기도 했고, 다른 언론들 또한 분열을 조장하는 과격하고 거친 전 목사의 발언을 가감없이 보도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정광훈 목사께서는 전 목사님하고 정광훈 목사를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탓으로 마녀 사냥을 하며 정광훈 목사님 죽이기에 구체적인 플랜들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한국 기독교,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시나요? 엄청나게 과잉 대표됐는데 그 과잉 대표가 기독교 영역에서만 과잉 대표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정치 투쟁하고 묶이면서 보수 세력이 나름대로 정광훈 목사의 과잉 대표를 인정해 주니까 한국 교회가 쉽사리 처리를 못해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다수를 점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아닌데 네. 매스미디어와 정치가 이 정광훈이라는 인물을 한국 기독교의 그렇죠. 마치 대표적인 인물처럼 예. 인정해주고 또 보도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언론들이 시대 상황을 파악할 때 맥락과 배경서부터 짚어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먹을거리만 마련하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제일 쉬운 거는 따옴표를 치고 그가 말한 걸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는 따옴표에 들어가기 딱 좋은 자극적인 말들을 늘 해주거든요. 일단 뭐 그날의 먹거리는 마련했으니까 그대로 그냥 북한자가 들어가고 바이러스자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전광훈 목사는 한국 언론을 뭐 쉽게 이용하고 있는 거고 과잉 대표도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제일교회 측은 국민들의 공분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례가 빗발치고 있어. 파쇼 국가처럼 행정명령으로 법과 헌법을 무력화시키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유린하고 감금까지 일삼는 인권 유린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KBS 수사직격인데요. 아까 여쭤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찍지 마세요. 저희 그러면은 정식으로 답변 들으려면 어느 분한테 연락드리면 될까요? 저희가 배포한 내용을 기자님 일단 한글을 아시니까 차근차근 근데 안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아니요,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그래도 의학적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랑제일교회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기를 모아서 문재인을 파멸하라! 빨리 문재인을 처단하라! 처단하라! 적발들이 설쳐더니 온 나라가 빨갛구나! 여기 물물물 청와대 점령하고 법칸청 점령하고 대법원 점령합시다! 이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남쪽 대통령입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이 남쪽이야.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 중 하나인 8.15 광화문 집회. 서울시는 당시 모든 집회를 금지하였지만 이곳 서울행정법원은 2개 단체의 집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100여 명의 참가자가 서로 1m 이상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달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0명이 참가할 것이라던 해당 집회 장소에만 수천 명이 모였고 정광훈 목사가 연단에 섰습니다. 순국결사대 카톡방을 보면 전국에서 집회 참석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집회 당일 준비된 전세 버스들이 참가자들을 태우고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 인솔자 중엔 순국결사대원도 있었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당연히. 전세버스 대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마산에서만 마산 우리는 마산 대원이 7대, 또 창원 대원이 3대. 대구에서 출발한 참가자들은 현수막까지 준비했습니다. 빈자리가 거의 없는 만원버스. 참가자들도 도심 내 집회가 금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극기 우리 구국 버스를 못 돌아가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버스 간판도 결혼식 호텔, 우리 롯데호텔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혹시 불상사가 생겼을 때 또 민사상 법적 책임을 누굴 지하라 그러면 아무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책임은 본인 스스로 진다는 걸 화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건의를 쓰고 사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 참가 회비는 보통 3만 원. 그래 돈은 각자 부담하는 거지 이제 3만 원씩이니까 내요. 내가 오면서 점심도 먹고. 집회를 앞두고 순국결사대 단체 채팅방도 활기를 띱니다. 집회 당일 참가를 독려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주요 일간지에도 집회를 알리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라는 안내 문구가 보입니다. 버스 준비를 해온 사람은 누구일까? 조선일보 전면 광고에 실린 버스 시간표. 지역별 담당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저장해봤습니다. 프로필이 보입니다. 그들은 지역의 목사들이었습니다. 지역장. 목사님들이 거의 다 목사님들이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몇 시에 오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참가자들 와가지고 온대요. 지난해 전세버스를 타고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집회에 잠입 취재를 했던 시사직격. 당시에도 버스 인솔자는 지역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특별히 나라 살아가는 마음 보여주셔서 우리가 가는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8.15 집회 때도 지역의 목사들이 주축이 돼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집회를 전면 서울시를 다 금지한다.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이 집회와 정치 결사 자유는 이것은 헌법 21조에 보장된 것이므로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해 집회 참여를 독려했던 정광훈 목사. 서울시는 집회 강행 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집회 강행 시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 조치 및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의 숱한 경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는 600명이 넘는 교인이 참석했습니다. 그중에는 확진자도 일부 있었습니다. 9,000명이 넘는 경찰이 배치됐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한꺼번에 막 도로 집회 주최 측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경찰력엔 한계가 있었지 않냐. 집회 현장의 방역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바짝 붙어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참가자들.
마스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까지 기도회는 계속됐습니다. 마스크 없이 확성기에 대고 말을 하고 마스크를 턱에 내린 채 큰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증했습니다. 100명 이내의 인원으로 해서 1m 이상의 거리를 띄우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제한된 어떻게 보면 행사 내용만 하겠다. 그런데 안 지켜졌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안 지켜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수차례 광화문 집회에서 이미 이뤄져 왔었고요. 댐에 구멍이 하나가 뚫리면 이 댐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처럼 이곳 두 곳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다른 집회 허가 신청을 했다가 이 허가를 받지 못한 단체들도 여기에 덩달아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까요? 두 곳의 집회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채팅방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5개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고 집회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리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이 논리는 그동안 정광훈 목사와 함께해온 세력들이 줄기차게 해온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온 이 전염병은요, 야외에서는 전혀 전염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야외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전파된 사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시위에서 감염병 환자가 있더라 없더라라는 단편적인 결과들만 나열돼 있고 전문가 의견이 없어요, 근거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역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마치 재판부가 전문가라는 양 판단을 내린 게 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보통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경험 법칙을 따르게 돼 있는데 지금 저긴 단편적인 사례만 가지고는 경험 법칙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집회를 가능하게 한 서울행정법원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보도자료 이상의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는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민들이나 우리 행정력, 막대한 행정력 동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 상가가 완전히 철시돼 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외부에서 성북구 택배, 퀵서비스 이걸 꺼려 한다는 거예요. 성북구 가면 위험하니까.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들을 선별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한 지금 80% 정도는 그분들의 1차 지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중에서 좀 연락이 당초 완전히 두절되고 안 되는 분들이 한 20여 명 있어요. 또 이분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나는 절대 검사 안 받겠다 이런 분도 한 40명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방역 조치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들입니다. 저희가 거기 있는 사람분들을 전화를 받지 않고 대놓고 검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실제 순국결사대 채팅방에는 보건소가 일부러 양성을 나오게 한다며 검사를 거부하는 방법이 올라옵니다. 확진 후 병원을 탈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확진을 받은 남성. 파주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신촌까지 이동했다 2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방해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젯밤에 찜질방에서 자고 지금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의 집을 잠깐 빌려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옥순 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본인의 동선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갑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 거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피,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는 총 5,912명. 그러나 검사를 받은 사람은 30%에 불과합니다. 방역 수칙이라는 것은 선택되면 잘 준수돼야 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계속 위반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구상권 행사까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방역 수칙이 준수되고 국가의 책무도 이행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도 보호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락을 받으셨는데 움직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뭐가 안 돼요? 양성 판정을 달라는데 양성이 나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싸가지 없이 이제 또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양성이야, 양성이야. 양성이라고. 싸가지 없. 니들이 그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못 믿고 가서 해니까 음성이 나오잖아요.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는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방역 상황들을 잘 지키고 있었으면 축적돼 있는 거에서 그냥 전반적인 그런 지역사회 감염만 늘었을 텐데 그거를 폭증하게 폭발시킨 거는 이제 사랑제일교회하고 그 강원 지파가 맞거든요. 대구경부대 신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역사회는 소리소문 없이 환축자 늘다가 하필 그중에 몇 명이 신천지에서 발병하면서 갑자기 증폭이 확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리소문 없이 조금씩 증가되던 부분들이 이렇게 구멍난 곳에서 갑자기 폭발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폭을 시킨 거는 당연히 맞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증폭의 책임에 있어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가 이견이 없이 책임을 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정광훈 세력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 행위가 확인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요. 일단 역학조사 자체를 많이 방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화도 안 받거나 받아도 자기는 안 갔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집회나 예배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된 많은 분들이 연령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루라도 늦게 진단되면 상당히 이제 그런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연락도 안 받고 지금 하고 있어서 본인의 건강에도 상당히 좀 위험을 칠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더블링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네. 어쨌든 200~300명 단위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게 효과를 보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3단계까지는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더블링을 막는 거는 2단계만으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것만으로 다행이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600명, 1000명 이렇게 안 늘어간 건 다행인데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300명으로 앞으로 열흘만 진행이 돼도 확진자가 1000명이에요. 이거 20일이면 6000명이고요. 한 달이면 9000명에서 10,000명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서울에서 지난주부터 막 병상을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 막 늘려나가가지고 대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수도권에서의 병상 점유율이 76%에서 8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쨌든 3단계는 한국 사회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3단계가 시행이 되면 뭐가 가장 먼저 달라지게 될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집회 정도가 아니라 모임 행사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회사들이 우리 같이 회식하자 이것까지도 이제 못하는 상황들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사실 더 타격이 큰데 사람이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해당되는 거. 카페, 그다음에 식당 이런 데 다 문 닫아야 되고. 카페는 다 그럼 일괄적으로? 예, 일괄적으로 좀 문 닫게 돼 있는 형태고 학원들 다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3단계가 시행이 된다면 그 기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주일, 2주 이 정도로 일단 3단계 시행을 하고 나서 확진자 수를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3단계라는 측면에 있어서 3단계의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3단계가 주는 그 메시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정말 철저히 동참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동참을 해주신다 그러면 그래서 보통 전 국민의 활동이 90% 정도까지
이제 줄이면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활동량을 줄여버리면 확진자 발생 규모는 거의 10분의 1 수준까지 확 떨어집니다. 이제 그걸 노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300명인데 10분의 1 떨어지면 20-30명까지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1, 2주 사이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빨리빨리 낮출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민들의 동참이 더 잘 된다면 어쩌면 3단계 안 넘어가고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선 어떤 집단이라도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 이번 8.15 집회에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교인들을 독려해서 함께 참여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해서 사실은 뭐 방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끼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종교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에도 옳지 않아요. 지금 순국결사대 카톡창에는 9월 1일부터 단체 워크숍을 개최한다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순국결사대 대원들이 모인다면 그 자체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사직격은 관련된 정보 일체를 방역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정광훈 세력은 자신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카톡창을 통해 확인된 그들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방역 위반 행위들을 본다면 정광훈 세력이 우리 사회에 테러를 가한 것은 아닐까. 진짜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정광훈 세력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을 시사직격은 촉구합니다. 사실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저희가 대응하기가 거의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때 많은 환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환자 주관적 증가도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다음 달 월급도 어떻게 될지 내가 장담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죄스럽고 면목 없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거 우리에게. 여기서 이불 가게를 40년을 했거든요. 이제 내국인들도 많이 다녔으니까 장사가 좀 잘 됐거든요. 근데 올 2월 말 딱 고정 지나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진짜 하루에 매출이 그냥 아주 없어요, 아예. 학교에 직접 가가지고 수업 듣는 거 하고 싶은데요. 뭐 술래잡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다리 찢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죠. 다들 마음이 아프죠. 그걸 보고 있으면. 아, 내가 이제 기억이나 할래나? 이 몸이 이제 비행이라는 걸 다시 기억할 수 있으려나? 해가 쨍쨍하고 하늘이 되게 예쁠 때는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근데 제가 올 들어서 그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여러분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니까요. 바깥 활동 마음 놓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한 말씀 드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간절히